북한이 핵을 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사드가 무엇인지, 사드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지루하시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테드 연사를 맡게 된 1학년 6반 정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구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몰라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해구산이란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가 자국의 안보나 방위 등을 이제 위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방위 전력, 즉 이제 핵 전력에 근거하여 적의 핵 공격을 막는 그런 이제 핵에 대한 방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해구산이 가동이 된다면 일단 먼저 미 본토에서 B2의 스텔스기가 이제 발진이 됩니다. 이거 한 대만 있어도 이제 거의 과장을 하자면 대한민국 공군 전력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서에서 떠다니고 있던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괌에서 B1 전투기 이제 12대, B2 전투기 4대, B52 전투기 12대, 마지막으로 F-15E 전투기가 이제 24대가 발진됩니다. 이 총 전력을 합치면 이제 대한민국 총 군사 전력과 맞먹는 정도의 강력한 보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해구산이라는 게 북한이 2013년에 조국 해방전쟁 이제 승리 기념일에서 이제 과시한 이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즉 제1격, 그러니까 처음 공격한 이제 선제 핵 타격을 한 이제 북한이 이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ICBM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 미국이 해구산을 쓰기 어려워진다고 보는 게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견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선제 공격을 당한 한국이나 일본을 대신 해서 이제 핵공격을 당한 일본이나 한국을 대신해서 이제 제2격인 보복 핵 공격을 해주는 미국이 공격을 하면 이제 북한의 ICBM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해구산이 조금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대한민국 양토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핵이 한 번 터지면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작은 영토에서는 해구산이 이제 효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치호를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미국의 탄도탄 고고도 요격 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사드 포대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이제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상대편이 미사일을 날리면 우리 편이 미사일을 쏴서 이제 터트리는 그런 이제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면 이 사드 약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드가 THAAD, 그러니까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거든요. 이제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제 고고도 High Altitude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공격용 미사일은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하고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드는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런 방어 시스템인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권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방어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북한이 요즘 고고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사드고 이제 또 터미널 종말. 그러니까 이제 고고도 미사일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대기권 쪽으로 날아가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최고 지점을 날고 있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사드는 이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이게 사드가 좋은 점이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 중에 이제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이제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 터뜨리겠다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사드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사드도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통제권이 그 주한미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허락을 안 하면 쏘질 못해요. 그리고 명중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좀 그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일단 사드의 원리는 먼저 이제 저 레이더로 이제 미사일, 그러니까 위험 물체를 이제 파악하고 이제 유격 지점을 추산한 다음에 이제 발사할 미사일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진체가 저렇게 떨어지는 게 보시고 이제 날아가는 게 요격체인데 저 공중에서 이제 요격체를 마치게 되죠. 근데 이 사드가 최고 그 요격 그 거리가 15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이제 상대가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상승하고 이제 이 대기권 쪽으로 갈 때 맞추는 게 아니라 대기권 갔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격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거의 200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그럼 거기서 미사일을 쏜다, 서울로. 그러면 수십 초도 안 돼서 서울 상공에 나타납니다. 근데 아니 평양에서만 미사일 쏠 거 아니잖아요. 휴전선 바로 넘어서 개성에서 쏘면 그냥 몇 초 만에 서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냥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이제 그냥 맞게 되는데,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인공위성 같은 걸로 막 지하도 막 살펴보고 해서 이쯤 발사하겠지 해서 이게 대충 때리는데 이제 영화상의 연출이고, 이제 이게 국산 그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궁2라고 있는데 이 천궁2가 원래 실사가 됐어야 됐는데 미국 사드 때문에 밀려서 못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단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게 너무 사거리가 짧아요. 사거리가 50km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이게 PESA 그 레이더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레이더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그게 좀 발사할 때 같이 날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구시대적인 방법, 구시대적인 레이더다 보니까 좀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그럽니다.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다 오셨죠. 미국에 갔다 오신 다음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한국은 절대 핵폭탄을 만들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해구산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우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 막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니, 우산을 쓴다 해서 뭐 비가 저희를 피해가랍니까? 아니죠. 우산을 쓴다 해서 뭐 제가 이미 다 젖었는데 그게 뭐 마릅니까? 아니죠. 그저 이 우산이라는 거는 비를 피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사용할 때 약간 좀 쓸모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희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적대적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긴 한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피해가 굉장히 막 심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난민이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일부는 다른 나라를 가기도 하고 이제 내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죠, 전쟁 때문에. 이제 전쟁 초기쯤에는 폴란드 같은 국가에 난민들이 가면 폴란드가 불쌍해서라도 그 난민들을 받아줬어요. 근데 전쟁이 지금 2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오고 막 인구수가 너무 급증하게 되고 뭐 치안 문제 등등 때문에 이제 좀 눈치를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상황도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명분이 없거든요. 명분이. 그러니까 왜 명분도 없는 불쌍한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냐. 그래서 사기도 안 오르고 원래 이제 푸틴이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되게 월급을 많이 쳐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이제 러시아 병사들에게 서로 다리에 총을 쏴가지고 부상병으로 전투에서 빠지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회초리 혹시 맞아보셨어요? 그 회초리 맞으면 그 맞은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맞은 부위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부까지 빨개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회초리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열과 충격으로 바뀌어서 주변 조직까지 손상을 시켜서 그러는 건데 이제 총알을 생각해보세요. 총알 얼마나 빨라요? 엄청 빠르잖아요. 거의 음속보다 빨라요. 못해도 음속보다 빠른데 그 조그만한 총알이 내 다리에 조금만 스쳐도 살 한 줌을 베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다리를 관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잘라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중요 부위를 관통해야겠다. 그러면 죽거나 살아남아도 남을 삶을 영위하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예를 들자면 6.25 전쟁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6.25 전쟁이 원래 약간 우리가 열세에 몰려 있다가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승리기를 뒤집고 이제 383을 넘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퀴즈. 인천 상륙작전의 정확한 날짜 몇 시죠? 네. 아, 정답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 유엔군이 이제 중국까지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또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수를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이제 개마고원이라는 엄청나게 추운 곳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개마고원이 얼마나 춥냐? 이제 밤이 되면 거의 영하 30도를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정도 온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그 적의 포탄이나 이제 총알에 맞아 죽은 병사 수보다 이 온몸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서 죽은 병사 수가 더 많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또 있죠. 그리고 만약 이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열세에 몰렸는데 우리는 어차피 끝났는데 그냥 핵을 발사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이제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 이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통해서 북한 미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